당신은 군인이라기보다 정치인입니다. 한중령의 거친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그 시선이 향한 곳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장군 김연주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모욕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서망일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USB 하나가 정치와 군, 그리고 목숨을 건 진실 싸움의 불씨가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장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실. 새벽 5시 정각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연주 육군 소장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군화를 신고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턱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오늘도 완벽해야 했거든요. 연주의 숙소는 언제나 군기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동전이 튈 정도로 팽팽하게, 구두는 거울처럼 번들번들하게 닦여져 있었죠. 군복을 입으며 단추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주름 하나, 얼룩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부하 장병들 앞에 서는 지휘관으로서 완벽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연주의 철칙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만나는 장병들은 모두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연주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냉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부하들은 연주를 철의 장군이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차갑지만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장교들은 연주를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른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전실 문을 열자 참모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연주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하루 일정이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빼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작전회의, 부대 시찰, 국방부 보고, 정치권 인사와의 면담까지. 때로는 내가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장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한미합동훈련 계획 점검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작전도를 보며 연주는 세심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해안 상륙작전 시 기상 변수는 고려했습니까? 후방 보급로 차단 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참모들은 연주의 예리한 질문에 긴장하면서도 감탄했습니다. 30년 군 경력의 노하우가 묻어나는 통찰력이었거든요. 연주는 작전도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적의 화력 집중이 예상되는데 우회로는 확보했습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10시 육군 제7보병사단 시찰을 위해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창 밖으로 보이는 산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연주의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중국의 군사적 팽창, 그리고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잡음들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납비리 소문, 방산업체와 정치인들의 유착설. 연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불쾌했습니다. 군인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부대에 도착하자 연주는 즉석에서 병영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생활관, 무기고를 차례로 둘러보며 장병들의 생활상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밥은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연주의 질문에 장병들은 처음엔 경직됐지만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등병 김민수는 고향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고 연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 많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순간이 연주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순수한 군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2시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열린 자리였지만 연주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대화 주제가 작전이나 국방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연주 장군, 다음 달 국정감사 때 좀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방산업체 관련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연주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터 군인이 이런 이야기에 휘말려야 했을까요? 한 고위 간부는 술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군인도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순수한 군인 정신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연합사령부로 돌아온 연주는 늦은 오후 햇살을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 태극기 앞에서 맹세했던 군인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의 명예를 지키며.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정치적으로 요구받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8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연주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하신 아버지의 군복 차림 사진이었죠. 아버지, 저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혼자 중얼거리며 군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연주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아버지는 단순했습니다. 적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같은 편 안에 숨어 있기도 했고요. 밤 11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며 연주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살고 있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사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적힌 글귀를 읽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본다. 아버지가 전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글씨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신념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평소보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직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곧 자신의 신념을 시험받는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고 연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완벽한 군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연주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28부 병사단 순시를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부대 현황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연주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최근 이 부대에서 장비 정비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군납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연주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우렁찬 인사성과 함께 번쩍이는 계급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연주는 정중하게 답례한 후 즉시 부대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무기고, 정비창, 생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세심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연주의 경험으로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비창에서 장갑차 점검을 하던 중 연주는 한 대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엔진 부품들은 언제 교체됐습니까? 대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교체했습니다만 품질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대위의 모습에서 연주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품질이 어떻습니까? 연주가 재차 물었지만 대위는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대 내 식당에서 간소하게 차린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연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부대 현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최근 장비 정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군납업체와의 협력은 원활합니까?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연주는 이런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 중령이 연주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도연 중령이었죠.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박도연은 작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부대 내에서 강직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연주는 사단장 집무실에서 박도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의 차분한 음성에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군납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납품하는 부품들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검수가 통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연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박도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주는 이때까지도 침착했습니다. 군 내부의 비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도연의 다음 말이 연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단순히 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연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 고위층과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십니까? 순간 집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주는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모임, 방산업체 대표들과의 만찬, 그런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모르실까요?
연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중령은 지금 상관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박도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소장님은 군인이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집무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연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령, 당장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박도연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을요?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주는 지금까지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당신은 지금 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관 모독죄로 군사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박도연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진 자료들도 모두 공개될 텐데요. 박도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해지는 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연주는 그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겉표지에는 군납비리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도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참여해왔던 모임들과 만남들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도연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식이었으니까요. 중령,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고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따르십시오. 연주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박도연은 파일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이 진짜 군인이라면 언젠가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박도연이 나간 후 연주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장병들이 구령에 맞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박도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동안 참여했던 모임들이 단순한 업무 협의가 아니었던 걸까요? 연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박도연의 말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진실의 조각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주는 부대를 떠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의문이 하나둘씩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부대에서 돌아온 연주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전회의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졌고 보고서를 검토할 때도 자꾸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박도연 중령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소장님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십니까?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찬, 방산업체 대표들과의 골프 모임, 국방부 고위층과의 비공식 회동. 그때는 모두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방산업체 김 사장이 건넨 명함 뒷면에 적힌 개인 연락처, 정치인 박 의원이 넌지시 언급했던 상호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
그때는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3일째 되는 날 아침, 연주의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의 제보자였고 제목은 소장님께서 꼭 보셔야 할 자료였습니다. 연주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봤더니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장님의 깨끗한 군인 정신을 믿고 이 자료를 보냅니다.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한 군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메일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망설였습니다. 익명의 자료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결국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군납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계약 금액, 납품업체명, 담당자 서명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물품인데도 계약 금액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았거든요. 두 번째 파일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과 군 고위층, 방산업체 대표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연주가 아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만났던 국회의원, 국방부 차관, 심지어 연주보다 상급자인 대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이는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모두 방산업체들이었고 계좌 소유주들은 가명을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시기를 보니 주요 군납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주는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국방부 전체가 거대한 비리 조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마지막 파일을 열자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국방부 차관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들한테는 이미 이야기해뒀습니다. 다들 협조적이에요. 녹음 파일은 총 10분 정도였는데 그 안에는 구체적인 리베이트 금액과 분배 방식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자료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석했던 모임들, 받았던 선물들, 심지어 승진 과정까지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가는 대신 부대 뒤편의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연주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는 장소였습니다. 정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연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군인으로서의 신념, 조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 중령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소장님, 메일 확인하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문제는 단순히 부대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연주는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뒤에 있는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주가 뒤를 돌아보니 박도연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연주의 첫 마디였습니다. 박도연은 정자 계단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형이 이 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요? 네, 형도 군인이었습니다. 대령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런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살로 처리됐지만 저는 타살이라고 확신합니다. 박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형은 정말 깨끗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더러운 현실을. 연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도연의 분노와 복수심이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을 시험해 본 겁니다. 정말 군인인지 아니면 그들과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연주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이 자료들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연주는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럼 소장님도 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연주는 혼자 숙소에 남아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군복, 훈장, 그리고 편지들.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본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그것만을. 아버지의 글씨체가 떨리고 있었는데 아마 전장에서 급히 쓴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말 아버지가 원했던 군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정치적 타협과 적당한 침묵으로 승진의 계단을 올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침묵인가 아니면 위험한 진실 고발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연주의 마음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박도연이 건넨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방력 자체를 해치는 범죄였습니다. 불량한 무기와 장비로 인해 언젠가는 장병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연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정치의 늪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처럼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짜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연주는 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부대 뒤편 정자에서 만나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 순간 연주는 정치의 늪이 아니라 진실의 전쟁터로 들어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연주는 약속 장소인 정자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 어젯밤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주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단순한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박도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소장님, 이건 제가 직접 수집한 추가 자료입니다. 파일 안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사진,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담은 녹음 파일, 그리고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의 원본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중령,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형의 유품에서 일부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박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몰래 빼돌린 것들입니다.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해 준 거죠. 연주는 이 말을 들으며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먼저 이 자료들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를 더 수집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는 겁니다. 박도연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박도연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주는 국방부에서 급하게 소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관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죠. 연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차관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차관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연주 장군, 앉으십시오. 차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 차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군납 비리와 관련해서 누군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연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김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검토 완료된 사안들을 다시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연주 장군, 당신은 유능한 군인입니다. 앞으로도 큰 발전이 기대되는 인재죠. 하지만 김 차관이 연주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적당한 타협과 융통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연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주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김 차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입니다. 평창에 새로 신설되는 특수부대 창설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연주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맡겨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됩니다. 연주는 이것이 자천성 발령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창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였고 특수부대 창설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권한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뻔했거든요. 차관님, 이건 명백한 좌천입니다. 좌천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거기서 조용히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더 좋은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차관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연주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주 장군, 이건 명령입니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조카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자신의 일상 모습까지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다음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하다니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위험한 집단인지 실감했거든요. 즉시 어머니와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연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밤늦게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군 병원 응급실입니다. 브레이크가 터져서 가드레일에 박았는데 박도연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의도적인 겁니다. 연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도연은 머리와 팔에 붕대를 감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죠. 중령, 괜찮습니까? 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박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차, 브레이크 호스가 인위적으로 절단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도연이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병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의 사고가 정말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제 자신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제거하려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서 연주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비리는 계속될 것이고 박도연 같은 희생자들도 더 생겨날 것이었죠. 하지만 계속 나아간다면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소장님, 제 침대 옆 사물함 안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마지막 증거가 될 겁니다. 연주는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박도연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사물함 안에는 작은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이 건넨 USB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공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부 인사명령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평창 특수부대 창설 업무 발령 통지서였죠. 발령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연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폴더에는 핵심 인물 관계도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정치인, 군 고위층, 방산업체 대표들의 복잡한 연결고리가 도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네트워크였죠. 연주는 그 정교함에 혀를 찼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거래 내역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군납 계약별로 정리된 리베이트 규모와 분배 비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금액을 보고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거래들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 수준이었거든요. 세 번째 폴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제거 대상 명단이라는 파일이었죠. 박도연의 형을 비롯해서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여러 군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처리 완료 진행 중
대기 같은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지막 폴더에는 비상계획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한 것 같았죠.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보, 그리고 해외 인권단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박도연의 치밀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오전 10시 연주에게 김차관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차관님께서 즉시 면담하자고 하십니다. 연주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발령권을 최종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연주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단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차관실에 들어서자 김 차관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연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경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모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 장군, 앉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장군, 최근 들어 우려스러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당신이 군 기밀과 관련된 자료들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연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군, 이제 그만 고집을 부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연주가 박도영과 만나는 모습, 병원을 출입하는 모습, 심지어 USB를 가져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연주는 이제 완전히 포위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굴복할 생각은 없었죠.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참모총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위험 말입니까? 연주가 물었습니다. 김 차관과 참모총장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군, 이미 당신의 가족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김 차관의 말에 연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이 일에 개입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참모총장이 일어나서 연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군, 당신은 유능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 차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에게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도 차단될 거예요. 연주는 이것이 사실상의 연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을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이니까 이렇게라도 보호하는 겁니다. 민간인이었다면 벌써. 김 차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온 연주는 즉시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차단될 테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박도연의 USB 내용을 여러 곳에 복사해 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녁 8시 연주의 휴대폰에 또 다른 협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평소 다니시는 병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모든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사진은 영안실에서 찍힐 수도 있습니다. 연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연주는 마지막으로 박도연이 입원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도연 중령님께서 오늘 오후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압이 올라가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연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죠. 연주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연주는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박도연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상태를 물어봤지만 매우 위중하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죠. 병원을 나서며 연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이 의식을 잃은 지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거든요. 비록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연주는 휴대폰을 켜고 긴급 연락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멈추면 이 더러운 고리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예상대로 숙소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차단된 상태였죠. 하지만 연주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젯밤 몰래 숨겨둔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와이파이는 아직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박도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환자 정보를 검색해봤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박도연의 동료 장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0시 군 병원 원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이메일이었는데 박도연의 담당 의사가 보낸 것이었죠. 소장님, 박도연 중령님께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호사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메일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특정 장소를 알려주는 약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경비병들에게 발각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박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라면 매우 중요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연주는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비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리기로 한 것이죠. 오후 1시 연주는 조심스럽게 숙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경비병들은 정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뒷문은 상대적으로 허술했죠. 연주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약도에 표시된 장소로 가보니 작은 화분 뒤에 비닐봉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안에는 작은 USB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글씨로 쓰인 편지를 읽는 순간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지에는 USB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중요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해외 계좌의 실제 소유주 명단, 정치인들의 음성 녹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까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박도연은 정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만난 군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저는 소장님을 시험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이 시험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소장님을 통해 다시 배웠거든요. 부디 이 싸움을 끝까지 해주십시오. 형과 저, 그리고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연주는 편지를 읽으며 박도연의 희생 정신과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주는 USB를 가방 깊숙이 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연주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은밀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러려면 안전한 장소와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필요했습니다. 연주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오후 5시 숙소에 돌아온 연주는 새로운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박도연의 말대로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죠. 특히 해외 계좌 소유주 명단에는 연주도 모르는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국방부 고위직,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적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향후 계획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군납 계약을 따내기 위한 로비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주의 이름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7시 연주는 마침내 최종 결심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비록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비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연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본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개인의 안위나 출세가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었던 거죠. 연주는 아버지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기자회견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써내려갔죠.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발표문에는 연주의 모든 신념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으로 박도연이 입원한 병원에 조용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령,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비록 박도연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연주는 그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홀로 서는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죠. 군인 김연주가 아니라 국민 김연주로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연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으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단추를 채웠습니다. 어쩌면 군복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연주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앞섰죠. 오전 7시 연주는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계획해둔 비상 경로를 이용해서 기자회견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죠. 협조해주기로 한 기자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마지막으로 발표문을 점검하고 USB에 담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박도연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연주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까지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국방부에서는 연주의 행방을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차관은 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연주 소장을 당장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주는 이미 안전한 장소에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연주는 연단에 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육군 소장 김연주입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주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진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입니다. 연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연주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수년간 정치권과 군 고위층,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결탁하여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발하려 한 양심적인 군인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연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군납 비리의 전체 구조도였죠.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를 보며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연주가 설명하자 회의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은 리베이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불법 자금이 오간 증거들이 화면에 가득 찼죠. 이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된 것으로 구입하는 대신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거든요. 계약금의 10%는 정치 자금으로 5%는 군 간부들에게. 생생한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연주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방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것은 제거 대상 명단이었습니다. 박도연의 형을 비롯해 여러 군인들의 이름이 나타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양심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진짜 군인들입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분이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군 헌병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김연주 소장, 당장 회견을 중단하고 따라오십시오. 헌병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발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헌병들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 회견은 불법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헌병들이 연단으로 다가왔지만 연주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연주가 외치자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헌병들도 함부로 강제 연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 순간 뒤편에서 김차관이 나타났습니다. 연주 장군, 그만하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김차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저는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연주는 마지막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앞으로의 계획서였죠. 더 큰 규모의 비리와 은폐 작업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계획들이 그대로 실행됐을 겁니다. 기자회견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연주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고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헌병들도 결국 강제 연행하지 못했죠.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회견이 끝나갈 무렵 연주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어떤 처벌이 따르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주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군인들이 명예를 되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연주는 조용히 헌병들에게 따라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죠. 이미 자신의 임무는 완수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연주는 박도연을 생각했습니다. 중령,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주가 공개한 자료들이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군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국정감사가 긴급 소집되었고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연주의 용기 있는 고발이 마침내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연주는 기자회견 직후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기밀 누설죄, 상관 모독죄, 명령 불복 종죄 등 여러 혐의가 씌워졌죠. 군 당국은 연주를 최대한 빨리 처벌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연주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거든요. 연주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도연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박도연이 깨어나자마자 한 첫 번째 질문은 소장님은 괜찮으십니까? 였습니다. 간병하던 간호사가 기자회견 소식을 알려주자 박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해내셨구나. 약한 목소리였지만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죠. 박도연의 회복은 수사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증언할 수 있게 되면서 연주가 공개한 자료들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졌거든요. 박도연은 병상에서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제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방산업체 대표였죠. 이어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 그리고 마침내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공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언론들은 김연주 소장의 용기가 부패의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주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군사법정은 연주에게 강제 전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30년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연주는 판결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거든요.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녁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공식적인 의식은 없었지만 연주를 지지하는 후배 장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연주에게 깊이 경례했죠.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 대위의 말에 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연주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꼭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도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형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연주는 박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해낸 일입니다. 박도연은 연주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형이 생전에 쓰다가 미완성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소장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편지를 읽은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군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박도연의 형도 연주 같은 군인을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연주는 마지막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죠. 아버지, 저도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는 군인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연주는 결국 강원도 산촌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한옥집을 구해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평온을 찾아갔죠.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초등학교에서 연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연주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지. 아이들은 연주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도 나쁜 사람들과 싸우셨어요?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거짓말하는 나쁜 어른들과 싸웠단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연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년 후 박도연이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죠. 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도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군 내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연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죠. 박도연은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군인의 당연한 임무를 했을 뿐이에요. 겸손한 연주의 모습에 박도연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도연이 돌아간 후 연주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온하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연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본다. 이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가끔 연주를 찾아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한 분이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연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연주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진짜 어른이었거든요. 그렇게 연주는 조용한 산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권력은 없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안했죠.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에서는 아버지와 박도연의 형, 그리고 희생된 모든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주에게 고마워했고 연주의 눈빛은 여전히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진짜 군인의 눈빛 말입니다.